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3살의 남성이며 결혼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솔직히 제 결혼 자체는 험난했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조건이 저에 비해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다 못해 쓰러질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게 욕심이라는 걸 조차도 모르지 않았고요. 첫 대면에서 천한 놈 소리를 들었지만 전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정을 했다고 봐야 정확했죠. 그도 그럴 게 제 인생은 누가 봐도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저란 존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각각 17살, 18살에 저를 실수로 가지면서 키우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린 나이에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부모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제가 왜 우는지, 배가 고픈지도 관심이 없었을 테고 그건 커서도 마찬가지였죠. 책임감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던 그 인간들은 뒤이어 제 동생들을 낳고 고아원에 보내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복받은 줄 알아. 고아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알아? 너 말 안 들으면 거기다 확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앞으로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면서 공부나 해. 두 사람이 절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 양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웃긴 건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인의 자식들이 저를 어떤 식으로 키우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언젠가는 처리될 거라고 외면을 했다는 거였고요. 당연히 두 사람 다 철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젊은 열기가 가라앉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능해서 싫어했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무시하더군요. 너 어디서 다른 남자 물었냐? 화장을 떡칠을 해서 밤새 술 퍼먹고 지랄 났네. 왜? 질투해?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니? 매번 직장에서 잘려서 방구석에서 배나 긁지 말고 다른 남자처럼 돈이라도 잘 벌던가.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해도 지금까지 이러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은 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서 잘만 사는데. 에이씨,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야, 돈을 벌려면 목적이 있어야지. 너 같은 돼지밥 주려고 내가 왜 개고생을 하냐? 몸매 관리라도 똑바로 하든가. 축축 늘어져서. 넌 꼭 밤에만 나가라. 낮에 그 꼴로 나가면 신고당해. 멧돼지 출몰했다고 경찰들이 총 들고 나올걸? 그러는 너는 너 머리 벗겨졌어. 거울은 제대로 보긴 하니? 안 봤겠지. 제대로 씻지도 않으니까. 더러운데 무능하고 무식하기까지 하니 직장에서 잘리긴 하지. 나만 늙었어? 넌 안 늙었니? 그리고 내가 살이 왜 쪘는데? 너 때문에 애새끼 싸질러서 몸 망가진 거잖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먼저 옆구리 찔렀냐? 오빠 오빠 하면서 좋다고 엉겨붙은 게 누군데? 몸이나 함부로 굴리는 주제. 나도 너 같은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인생 망한 거야.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네 얼굴 한 대 치고 싶다고. 난 아닌 줄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주워서 살았어도 너보단 100배 1000배 나을걸? 길 가다 똥 밟은 그런 느낌이라고. 너란 인간 자체가. 그럼 피차 잘 됐네. 이혼해. 이혼하자고. 대신 용준이 네가 키워. 내가 왜? 왜 내가 키워야 하는데? 너랑 똑같이 생겨서 징그러. 싫어. 죽어도 그건 못해. 야, 제가 어딜 봐서 날 닮았어? 너랑 반박이지? 붕어빵틀로 찍어낸 것처럼 너랑 똑같아. 난 네 얼굴만 봐도 이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너한테서 분열에 나온 것 같은 저 새끼를 내가 왜 키우는데? 그리고 이혼하면 원래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는 거야. 싫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 안 하는 게 나아. 그건 나도 동감이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저놈은 당신이 키워. 난 아쉬울 거 없거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저것도 굉장히 순화를 한 내용이죠. 두 분 다 입이 거칠었고 욕은 추임새처럼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실제로 저를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두 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서로 각자가 애인이 있고 누구 하나 저를 책임지지 않는 그 상태로 쭉 말이죠. 그렇게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뜸 절 잡고 묻더군요. 용준이 너 이제 몇 살이야? 중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생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이요. 어머 정말? 다 컸네. 그럼 혼자 살아도 되는 나이잖아. 무슨 기숙사 이런 거 있지 않아? 그건 학교마다 다르고 일단 조건이... 이제 이혼해도 되겠네. 너 혼자 살 수 있지? 그래 살 수 있겠지. 그 나이에 엄마랑 아빠는 결혼도 했는데 왜 못하겠어? 그래 잘됐다. 그럼 너 앞으로 혼자 살아. 당시 어머니가 만나던 남자와 잘 되고 있었던 모양인지 이혼을 서둘렀고 전 그렇게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당연히 조건이 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었고 부모님이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지내야 했죠. 이혼하면서 각자 얼마씩 제게 생활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수업료, 급식비를 비롯해 집세까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저는 학교를 자퇴했고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고졸도 아니고 중졸? 아이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 동의도 못 받으면 우린 일 못 시켜. 미안하지만 학생은 너무 어려. 우리 집은 술도 판매해서 어린 학생들은 못 쓰거든. 사정이 딱하긴 한데 우리도 입장이 난처해서 그래.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게 저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나쁜 짓도 했었어요. 그러다 경찰서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삐뚤어지고 반항하는 것 자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을 차렸고 다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 시작했네요. 처음 제게 일을 준 것은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여탕과 남탕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당시 가스가 끊어져서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도 나름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용준아, 네가 여기서 일을 얼마나 했지? 1년 넘었지? 이제 2년이요. 벌써 그렇게 됐나? 나랑 시간대가 안 겹쳐서 잘 몰랐지. 대충 목욕탕 사장님한테 사정은 들었는데 여기서 돈 벌어도 얼마 안 될 텐데 이걸로 생활이 되긴 해. 집세 주고 나면 돈 없는 거 아니니? 세차 일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요. 일을 2개나 하는 거야? 쉬는 날엔 건설 현장도 다니고요. 여긴 사실 그만둬도 되는데 절 가장 처음 받아준 곳이라서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하는 거죠. 군대 다녀온 뒤에도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세신사 기술이나 좀 배워볼래? 난 조만간 여기 일 그만두고 이제 쉬려고. 너 군대 다녀오면 그때 넘겨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어때? 이게 생각보다 돈이 제법 되거든. 너 골격도 좋고 힘도 있으니 아마 잘할 거야. 일이 좀 고되고 떳떳하게 내세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 때타올 하나로 내 식구 먹여 살렸거든. 열심히 한 만큼 돈도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글쎄요. 배운다고 하면 다른 사람 안 구하고 너 때밀이도 자리 나는 거 많이 없다. 내가 단골 손님들한테도 말 잘해 놓을 테니까 한번 배워만 봐. 그리고 일을 너무 늘리지 말고 자리 잡히면 바로 검정고시부터 봐. 군대에서 나도 좋고. 지금 이렇게 어린데 배우는 것도 너무 늦으면 안 되는 법이거든. 근데 만약 때밀이 일을 하게 되면 꼭 졸업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아저씨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 너한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기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내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고. 잘됐다. 오늘 아저씨가 너 등 좀 밀어주마.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전 그 말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괜찮은데 예전에도 싫다고 하더니 이번엔 실습이다 생각하고 받아봐. 아저씨 잘해. 오래 일한 만큼 이전에도 몇 번이나 때를 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손에 제 몸을 맡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거듭 거절을 했었어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를 밀어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어색했던 것은 누군가 저를 시켜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어쩜 아주 어릴 때는 누군가가 저를 시켜줬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저씨는 아주 꼼꼼하게 때를 밀어줬고 저는 엎드린 상태로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제대 후부터 때밀이라는 직업에 뛰어들었죠. 다행히 저는 소질이 있었습니다. 힘도 좋고 넉살도 좋아서 저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며 돈도 잘 벌게 됐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모두 접었고 아저씨 말처럼 검정고시로 졸업장도 따냈습니다. 이어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장까지 손에 쥐게 되었고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넘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게 때밀이를 가르쳐준 아저씨와도 오래 인연을 이어갔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저씨의 아들과 친분이 생기게 됐죠.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소연이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어렸지만 배울 점이 많았고 흠잡을 곳 없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좋은 대학을 나와 한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착하고 예쁘기까지 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린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히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했죠. 결국 참다 못한 소연이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연인으로 7년을 함께 했고요. 오래 만나왔기에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이전부터 소연인 자신있게 늘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했죠. 오빠가 뭐 어때서? 때밀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들 절대 그럴 분들 아니야. 우리 집도 예전에 엄청 가난했었어. 진짜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무나 마음에 들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었고 학벌, 집안 이런 거 절대 안 본다고. 하지만 소연아,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아닐 거야. 진짜로 아니라니까. 다른 집은 어떨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 집은 예외야. 오빠도 보면 놀랄걸? 우리 엄마랑 아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차라리 다른 직업을 먼저 찾고 안 그래도 된다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올려치기가 너무 심해서 다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월에 200도 못 버는 사람 수두룩해. 근데 오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혼자 힘으로 집까지 마련했잖아. 작은 오피스텔이잖아. 누가 보면 아파트라도 있는 줄 알겠다. 그게 어디야. 오피스텔은 뭐 저절로 떨어져? 대출 하나 안 끼고 매매하기 쉬워? 그 정도는 완전 성공한 거지.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청약도 됐다며. 하지만 아직 완공 전이잖아. 그건 대출도 받아야 할 거고. 그러니 적어도 완공돼서 들어가면 그때 인사드리면 안 될까? 우리 연애만 7년이야. 나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고 오빠 닮은 아이도 낳고 싶다고. 도대체 왜 매번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전에도 오피스텔 사면 그땐 괜찮다고 했잖아. 미안해. 나도 바로 하고 싶지. 근데 자꾸 걱정이 되니까. 걱정 말아도 된다니까. 나 정말 이대로 늙어 죽게 할 거야? 나 애초에 오빠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는 거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딸 혼자서 늙어 죽는 걸 택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오빠가 나타나면 무조건 두 팔 벌려서 환영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다르다니까? 우리 부모님은 달라. 저는 그 말은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라도 저 같은 놈에게 잘 키운 딸을 주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더구나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고 보잘것없는 직업까지 가진 남자가 환영받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소연이가 저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말을 했던 모양이더군요. 제게 예비 장모님이 연락이 왔고 소연이 몰래 단 둘이서 보자고 했던 겁니다. 최대한 멀끔하게 잘 꾸미고 그 자리에 나갔는데
예비 장모님이 돈 봉투를 주시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네. 이 정도면 떨어져 나가주겠나? 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자 예비 장모님은 코웃음을 쳤죠. 돌려주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래? 자존심도 세울 수 있는 인간이 세우는 거지. 나 솔직히 이런 짓 하고 싶지도 않았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런 짓 내가 하게 될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 말을 안 하지. 때밀이? 참나. 본인 스스로도 기가 막혔는지 앞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이어 말하더군요. 우리 소연이 금지 오겹 외동딸이야. 소연이 아빤 얘가 기침만 콜록해도 뒤로 넘어가는 양반이고 난 걔 수능 칠 때 100일 기도까지 다녔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좋은 대학 보내고 취업 문턱도 턱턱 넘었던 귀하디 귀한 내 딸. 그 딸이 고르고 골라서 자네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나랑 바깥 양반한테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 우리 가족들 싹 다 죽이고 싶은 거야? 아무리 근본 없고 못 배워먹은 놈이라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딜 감히 너 따위 천하디 천한 놈이 내 딸을 넘봐? 어머님,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어머님? 누가 자네 어머님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한 걸 알면 헤어져! 그게 진짜 속지 않은 길이니까. 저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죠. 한 번만 제대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소연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 같은 놈이 소연이처럼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 넘는다는 것도 알고 욕심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정말 소연이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염치 없지만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말 잘했어. 주제 넘고 욕심이고 염치 없는 짓이야. 언감생심. 내 딸 앞세워서 억지로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우리 딸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변호사, 의사까지도 만날 수 있는 애야. 그런데 때밀이? 더러운 남의 몸 닦는 주제 어디서 행복 타령이야? 그럼 제가 그 일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허락해 주실 겁니까? 뭐? 다른 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제대로 된 일이라면 그때 생각해보지. 솔직히 예비 장모님의 눈빛만 보고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다른 일을 구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느꼈죠. 하지만 7년이라는 만남 속에서 소연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노력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쯤은 오기로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 때밀이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른 제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중엔 꽤 규모 있는 회사의 사장님도 있었죠. 물론 그 전에 목욕탕 사장님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받아준 분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이 더 컸죠. 하지만 사장님은 올게 왔다는 듯 빙긋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어이, 나야 자네처럼 좋은 직원 그만두면 큰 손이지만 한편으론 잘 됐다 싶어. 일하는 거 보면 알지. 뭘 하더라도 잘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놓치기 싫으면서도 여기서 일하는 게 내내 아까웠지. 혹시 일자리를 박 사장님한테 부탁할 생각인가? 다른 곳도 이력서를 내볼 텐데 일단은 거기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박 사장님이 아주 좋아하겠어. 자네한테 매번 자기 회사로 와달라고 하지 않았나? 가서 다른 일도 배우고 공부도 더 해봐. 알았지?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자주 올게요. 에헤, 아섯. 자네 오면 영감들이 때밀어달라고 또 줄을 설 텐데 뭐하러 힘을 빼? 오더라도 손님 없을 때, 아니면 우리 문 닫는 날 와서 실컷 놀다가 가. 열쇠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언제든 오라고. 그리고 결혼하거든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응? 사장님. 그간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고 우리 집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아마 그때가 사장님과 가장 길게 말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신 분이었거든요. 다짜고짜 일을 하고 싶다고 목욕탕을 들어온 그날도 그래 해봐! 라는 말이 시작이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삶은 달걀이며 우유도 챙겨줬고 행여나 제가 굶진 않을지 밥 시간만은 뭐든 먹이려고 하셨거든요. 반찬을 일부러 한가득해서 남은 것들은 제 손에 들려보냈고 제 표정이나 행동만으로도 아픈 게 느껴지면 바로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도 다른 일자리가 들어와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거였죠. 그때 제 마음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 목욕탕 전체 청소를 나서서 하고 나왔네요. 그렇게 그곳을 나와서 전 박 사장님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우라고 하셨고 그렇게 그 회사 경비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을 꽉 채운 뒤에 소연이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그곳에는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예비 장인어른과 화가 잔뜩 난 예비 장모님이 계셨죠. 저와 장모님이 이미 한 차례 만났다는 걸 모르는 소연이는 열심히 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흐르는 적막한 공기와 분위기를 뒤늦게 느낀 소연이가 물었죠. 분위기가 왜 이래? 엄마, 뭐야,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이에 예비 장모님은 헛기침을 2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말을 안 한 줄은 몰랐네. 소연이 넌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한 번 만났고 난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어. 이제 와서 이렇게 인사받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싫다. 직업 좀 바뀌었다고 더 할 말도 달라질 것도 없으니 돌아가면 좋겠고. 엄마, 오빠랑 만났다고? 설마 그래서 때밀이 그만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고 내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 직업 때문에 그런 거면 다른 직업 찾아본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게 잘못이니? 내가 억지로 하란 것도 아닌데.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왜 그래?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리고 엄마 말처럼 이 사람 직업 바꿨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야? 아빠, 뭐라고 말을 해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있어? 누구든 데리고 오라며, 결혼만 해달라며. 예비 장인어른은 혀를 차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결혼이 너희 둘만 좋으면 해결될 문제야. 오냐오냐 키웠더니 천지구분도 못해. 난 직원이랑 학벌은 안 본다.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가정이 있어야지. 멀쩡히 제 부모 살아있다는데 결혼식도 참석 못한다며. 집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연이 네가 알아. 아빠까지 왜 그래? 시끄러. 우긴다고 될 문제가 있지. 좋은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은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 찾기가 힘든데 부모 자식 간이 남보다 못한 가정이면 불 앞에 기름처럼 뻔한 일이야. 아빠는 모르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그런 걸로만 판단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걸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그건 너무 억지 아니야? 무엇보다 나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할 생각 없어. 죽을 때까지 혼자서 늙어 죽을 거라고. 그 말에 예비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 혼자 살아. 저런 놈한테 시집 가는 거 보는 것보단 100배는 나을 테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때밀이나 경비원이나 하필이면 직업을 찾아도 어디서 꼭 지 같은 것만 물어서 왔는지. 아유,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경비라는 거 은퇴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일 아니야?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그런 일 잡아서 와서 당당하게 인사를 와? 양심을 어디에 팔아먹고 뻔뻔하게 그 꼴로 허락을 해달래? 기가 차서 원. 엄마! 이게 어디서 언성을 높여? 넌 가만히 있어! 예비 장모님은 자세를 고쳐잡고 절 보며 말을 이었죠. 내가 그렇게 좋게 말을 했는데도 기어코 내 딸을 앞세워서 인사를 온 저희가 뭐야? 때밀이가 아니라 경비면 내가 감사합니다. 넙죽절이라도 할 줄 알았어? 단순한 경비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 답답하긴. 이래서 학벌도 따져봐야 한다는 거야.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하나 없어. 똥밭에 구르던 놈이 꽃밭에서 구른다고 향기가 날 줄 알아? 아니, 그냥 똥 묻은 꽃밭이 되는 거야.
경비에서부터 차근차근. 딱 봐도 멀쩡한 회사는 아니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 있지. 근데 자네가 고른 건 비단 꽃신이야. 적어도 같은 급을 골라야 짝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꽃신 조용히 내려놓고 자네 수준에 맞는 집신이나 집어들어. 알겠나? 앞으로 다신 이렇게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나나 바깥 양반이나 이런 말하는 거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는 우리 나쁜 사람 만들지 않으면 좋겠어. 좋게 헤어지는 것도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던데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끝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헤어짐이 전부였습니다. 설령 둘이서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전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소연이가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모님과 그런 두 분이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을 갈라놓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소연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 박 사장님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혹시 방문자 성함이... 제가 이렇게 말하며 돌아서는데 눈을 마주치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사람은 소연이의 아버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도 절 봤는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일을 한다는 곳이 여기였다고? 이 회사? 참, 박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분을 올려보냈을 때부터 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제가 일하는 곳에 왔는진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10분 정도 뒤에 사장님에게서 호출이 왔고 전 바로 위로 올라갔죠.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고 앉으니 대뜸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진 걸 왜 말을 안 했어? 네? 그게 개인이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래. 그러지 말고 이참에 내 딸이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자네라면 난 무조건 환영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하지 않았어. 자네한텐 뭐든 아깝지 않으니 말만 하라고. 그 말을 들으니 사장님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애초에 사장님의 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친하긴 했지만 저희 사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 그건 예비 장인어른을 은근히 자극하려는 박 사장님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소연이 아버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죠. 박 사장님, 딸을 왜 저런 사람이랑 이어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이라니. 지금 우리 용준이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 그런 뜻이라기보단 기우로도 너무 기우지 않습니까? 물론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인간적으로 느끼는 연민과 동정이지 딸 가진 아비 입장으로. 자네도 많이 늙었구만. 그것도 아주 추하게. 난 말이지, 은혜라는 걸 모르는 인간을 혐오하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인간을 상종할 생각도 없어. 박 사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박 사장님은 은인이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뵙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평생을 잘 모실 생각이고. 그래, 그렇게 은혜를 잘 알면 어디 한번 말해보게.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용준이거든. 난 이 녀석에게 뭘 더 줘야 할지 고민이야. 난 열이라도 내어주고 싶지만 하나도 제대로 안 받으려는 놈을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다 이거지. 목숨이요? 이 때밀이가요?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용준이 직업을 무시한 건가? 참 어이가 없군.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던 예전은 생각도 못하나? 회사 넘어가기 직전에 모두가 등 돌리고 딸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절절 매던 것도 다 잊었고. 사람이 그럼 못 쓰지. 이런 식이라면 난 자네 안 봐. 박 사장님, 자네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용준이 이놈은 어린 나이에 부모한테 버림받고 처음으로 목욕탕 문을 두드렸던 아이야. 모든 일만 시켜달라고 했다더군. 목욕탕 사장은 그저 이 아이에게 문을 열어준 게 전부였는데
그곳에서 우직하게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 내가 이놈 28살 때부터 그렇게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자네가 은혜를 안다고? 이 녀석보다 은혜를 잘할까? 난 이 녀석은 뭐라도 할 놈이라고 생각해. 아마 그곳에 온 손님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내가 사업하면서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나? 내 손에 들어온 기회는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야. 자네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만 난 절대로 놔줄 생각 없어. 잘 가르치고 키워서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것뿐인가? 내 딸이 싫다면 사촌의 딸, 안 된다면 사돈의 팔촌의 딸이라도 엮어서 내 옆에 붙여둘 거란 말이지. 아이, 박 사장님, 그래도 이미 끝난 일이고. 그래, 나도 다시 결혼 생각해보라고 부탁 같은 거 하는 거 아닐세. 내가 이런 말 한 건 나중에 멀리서 이놈 보면서 아까워 죽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말게. 자네가 내 은인을 함부로 대했으니 나와의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그 뒤로 숨막힐 것 같은 정적이 이어졌고 저는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죠.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안쪽에서는 큰 소리가 났고 얼마 안 가서 어깨에 힘이 빠진 소연이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박 사장님과의 일이 뭔지 물어보셨죠. 사실 박 사장님의 일은 제 기준에서 큰 일은 아니었어요. 워낙 목욕탕에서 오래 일을 했다 보니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에 빠진 아이, 사우나에서 탈수로 쓰러진 할아버지, 미끄러져서 뇌진탕이 온 학생,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조직폭력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초기 대응에도 능숙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박 사장님이 제 단골 손님으로 자주 목욕탕을 찾았었죠.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 들어섰을 때부터 몸이 피곤하고 식은땀이 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다 심장이 쪼이는 느낌이 든다며 통증을 호소하셨던 겁니다. 저는 당장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떼미는 걸 중지했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아이, 됐어. 몸살이야, 몸살. 이럴 땐 사우나에서 땀 쫙 빼고 한숨 자면 괜찮아. 그러려고 자네를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 때나 싹싹 밀어줘. 아닙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얼른요. 난 타고나길 튼튼해서 절대 병은 없어. 그냥 요 며칠 일이 많아서 그래. 병원 가봐야 쓸모없이 돈만 쓰고 난 병원 의사 안 믿어. 동네 목욕탕이니 다들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어도 당시 저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착각을 했죠. 제가 돈이 없을 때 가장 서러웠던 것은 아플 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오기가 생겨 더 고집을 피웠습니다. 억지로 옷을 입으라고 수건으로 몸을 닦였고 바로 일어나게 만들며 말했죠. 박 사장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돈 낼게요. 그러니까 일단 가요. 돈? 누가 돈 때문에 그러나? 그냥 가요. 저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으세요. 얼른요. 아이고, 고집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병원 문도 닫았을 텐데. 응급실로 가야죠. 얼른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거의 반강제로 제가 끌고 응급실로 갔는데 이동 중에 사장님이 상태가 괜찮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박 사장님은 그냥 차를 돌려서 식사나 하자고 하셨죠. 그럼에도 저는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고집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멀쩡히 의자에 앉아있던 박 사장님은 의식을 잃고 힘없이 쓰러졌죠. 폐색전증이라고 하더군요.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순간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이었죠. 실제로도 혈전 제거술이라는 응급수술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소연이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 사장님, 기존에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지금 이 정도 회사 하나만 굴리고 있는 거야. 예전엔 나랑 겸상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양반이었고 지금도 현금 융통으로 치면 어중간한 회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지. 그런 양반한테 때밀이 주제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으니 저도 뒤늦게 알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웃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비난하는 게 아니야. 나라도 박 사장님처럼 생각했을 거라고. 은인이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인이 맞아. 근데 내가 그런 자네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는 탓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이런 말은 못하지만 지금 내 딸 병원에 있어. 소연이가요? 그래. 자네 그렇게 가고 밥을 안 먹고 시위하더니 쓰러졌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철철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가만히 보던 소연이 아버님은 병원 이름을 알려줬고 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아버님도 같이 택시에 올랐고 그렇게 병원으로 바로 향했죠. 이동 중에 제게 소연이 아버님이 묻더군요. 박 사장님이 뭐든 다 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잘 보이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일하다가 나와도 되나?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상관없습니다. 저한텐 소연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즉답하자 소연이 아버님은 허허 힘없이 웃으며 이러셨죠. 그래, 박 사장님이 왜 자네를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겠네. 병원에 도착하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소연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지만 그 앞을 소연이 어머님이 막아섰죠. 그리곤 제 곁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버님을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분노했습니다. 당신 어쩌자고 이런 걸 끌고 왔어? 미쳤어? 소연이 깨기 전에 당장 끌고 나가, 당장! 저를 다짜고짜 밀어내면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소연이 아버님이 그런 어머님의 손을 잡았죠. 그만해. 우리 더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갑자기 이래? 설마 저놈이랑 우리 딸이랑 이어주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어디서 저는 근본도 없는 놈을. 여보, 우리 추하게 늙지 말자. 응? 우리 딸 아팠을 때 생각해봐. 나랑 당신 그때 수술비도 없어서 쩔쩔거렸을 때 당신 교회고 저리고 다니며 뭐라고 기도했어? 우리 딸 다시 눈 떴을 때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우리 둘 다 그랬어. 그게 뭐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저 때밀이랑 결혼하면 행복해? 아니야. 난 결혼 허락할 거야. 당신도 더는 내 의견에 토달지 마. 두 사람 일이니까 두 사람이 지지고 볶든 헤어지든 잘 살든 알아서 살게 하자고. 그 순간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깬 소연이가 저를 발견했고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걸 본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고요.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님을 달래면서도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을 저희에게 다시 해주셨죠. 동시에 저희의 결혼은 한 달 뒤로 날짜가 잡혔고요. 솔직히 그건 거의 떠밀리듯 한 결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왕에 할 결혼이니 최대한 빠르게, 더 빠르게를 강조하셨거든요. 아마도 장모님이 저희 사이를 방해할 작은 틈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장모님 사이를 가깝게 하려고 소연이나 장인어른이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그건 장모님에게 통하진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맞추러 간 날에도 눈부시게 예쁜 소연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아까운 내 딸을 하며 저를 노려보셨고 식장을 보러 갔을 때도 혼주석도 없이 텅텅 빈 예식장이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며 비통해하셨죠. 그래도 다행히 장인어른과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박 사장님과 함께 셋이서 목욕탕도 다녀왔는데 제 때밀이 솜씨에 칭찬까지 하시더군요. 심지어 그날 장모님께 자랑도 하셨죠. 아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주 극락이었다고. 이 박 사장님이 뭐하러 좋은 사우나 다 두고 그 조그만 목욕탕을 다니나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새신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더라. 당신도 알지만 내가 워낙 피부가 두껍잖아. 누가 밀어도 시원치 않아서 돈만 날리는 기분이었거든. 새신사? 참나, 때밀이면 때밀이지 새신사라니. 새신사가 왜?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자 직업이야. 차라리 박 사장님 회사 그만두고 다시 해보라고 할까봐. 우리 박서방 진짜 능력 있더라니까. 미쳤어? 누구 뒤로 넘어가는 꼴 보려고?
안 그래도 경비원이라는 것도 짜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내 혈압 올려주려고 작정한 거야? 그나마 그 정도 명함이라도 있어야 한쪽 팔리지. 당신이 한번 받아보면 그런 말 안 나올 거야. 나 솔직히 억울해. 목욕탕을 가더라도 누가 내 등을 한번 밀어줬겠어? 당신이야 소연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괜찮았겠지만 난 아니야. 내가 만약에 목욕탕에서 박서방 먼저 만났으면 우리 딸이랑 바로 결혼시켰지. 그 말에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등을 퍽 때렸죠. 때밀려고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걸 말이라고 해? 어이구 이 화상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때려? 객관적으로 봐도 분위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결혼식 날까지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빈 혼주석도 마음이 쓰였을 테고 참석할 가족이나 친척, 그렇다 할 친구가 없는 것도 신경을 쓰셨죠. 전 그런 장모님을 100번 이해했고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저희의 결혼식장은 사람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래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던 소연이보다 저희 쪽에 사람이 더 많았죠. 목욕탕 사장님을 비롯해서 제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대거 참석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그중에 온몸에 문신을 두른 조직폭력배 형님들도 섞여 있었는데 장모님에게 넉살 좋게 다가갔죠. 사모님, 저 용준이 형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용준이 잘 부탁드려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저희 애들, 직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아니 이런 명함은 사채? 급전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급하면 오셔도 됩니다. 오세요. 그리고 떼인 돈도 받아드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요. 물론 공짜입니다. 저희 용준이 장모님 되시는 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용준이가 제 목숨 살려줬으니 그 정도는 마땅히 해야죠. 어머머. 장모님은 놀랐는지 제 뒤로 숨기까지 하시더군요. 뒤이어 박 사장님 가족들도 모두 참석하셨고 제게 때밀이 기술을 알려주신 아저씨 가족들, 목욕탕 사장님 내외까지 오셔서 장모님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더구나 혼주처럼 다들 한복까지 입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 장모님은 정신을 못 차리셨고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 놀란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혼주석을 두고도 언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새신사 아저씨 부부와 목욕탕 사장님 내외가 후보에 올랐고 결국 목욕탕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기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올라왔고 전 그 사람들 때문에 끝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죠.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도 참석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제 아비와 어미 그리고 형과 동생이 되어준 겁니다. 저는 고마움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겨우 말을 했죠. 다들 정말 감사해요. 제 가족도 아닌데. 그때 조직폭력배 형님이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홀딱 벗고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면 그게 가족이지. 가족이 뭐 별거 있어.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동생이다. 그러자 박 사장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며 되물었죠. 용준이 내 아들이기도 하니 자네도 내 아들이네. 그렇게 족보가 됩니까? 그럼 아버님으로 깍듯이 저도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형이네, 동생이네, 양아들이네 소리가 나왔고 그 와중에 일전에 사우나실에서 탈수로 쓰러졌었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 자리는 비어있는 건 맞지? 그건 내 자리요. 내가 용준이 할아버지 한다고 아까부터 말했으니까. 그래요. 할아버지 자리 좀 차지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힘드네. 하나, 둘, 셋, 넷. 용준이 부모가 몇인지 아주 계족보가 따로 없네. 그럼 난 고조 할아버지. 그건 비었지. 그 말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웃기 시작했고 마지막 사진은 울다가 웃는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사진으로 뒤늦게 확인하긴 했지만 장모님도 그땐 웃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린 아주 잘 살고 있고요. 현재 소연이는 임신 22주 차로 우린 늦은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될 준비를, 장인 장모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 사랑을 못 받았던 저였기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죠. 장모님과 제 사이는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 확답을 내리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를 좋아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저 인정을 절대로 하지 않으실 뿐이었죠. 박서방, 이것도 좀 먹어봐. 그때 이건 잘 먹기에 내가 넉넉하게 했으니까 챙겨가고. 그리고 이건 영양제인데 요즘에 이 정도는 먹어야 해. 몸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 남자가 마누라 입덧을 대신하고 있어.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 요즘에 너무 박서방만 챙기는 거 아니야? 나 좀 서운해. 넌 잘 먹고 잘 자고 있잖아. 입덧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긴 알아? 그리고 내가 챙기고 싶어 챙겨? 내가 잘해야 소연이 너한테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억지로 잘하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 엄마 박서방 완전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거든?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거든?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다 부러워 죽어. 그게 다 내가 잘해서 너한테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너도 애 낳아봐라.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한테 잘하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알게 될 테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너도 미리 배워.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예쁨 받으니까. 그 말에 장난기가 발동한 아내는 과거의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배워야지. 나도 딸 낳아서 남자 데리고 오면 엄마한테 배운 것처럼 꼭 그 소리 해야겠다. 집신도 짝이 있고 비단신이랑은 안 맞는다. 가서 집신이나 찾아봐라. 그리고 또 뭐지? 똥밭에 구르다가 꽃밭에 구른다고 향기가 날 줄 알아? 이건가? 아이 그만! 됐어! 너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놀릴 거야? 엄마가 박서방 좋아한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놀릴 거야. 이참에 우리 남편 애칭을 집신이라고 하고 난 비단꽃신으로 해야겠어. 어때? 너 진짜 혼날래? 또 그 소리 하면 엄마 진짜 화낸다. 집신아 도망가자. 우리 집 똥밭으로 도망가자. 저는 진심으로 매일이 즐겁습니다. 저를 그렇게나 싫어하셨던 장모님도 저를 예뻐해주고 계시고 장인어른과는 누구보다 가까워졌죠. 마치 꼭 제게 없던 부모님이 생긴 기분이랄까요?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모든 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 일을 하다 바로 얼마 전부터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어요. 영어에 컴퓨터에 아직 어려운 게 너무 많지만 그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니 확실한 거 하나는 있더군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몸을 맡기고 등을 밀었을 때 큰 위로가 된 게 그 시작이었고 그때 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즉, 마음가짐만 바뀌어도 직업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다짐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가 힘이 되면 좋겠네요.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죠? 끝으로 별거 없는 제 이야기에 소중한 시간 들여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볼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